잘 보는 역사 안성자 유사입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는 오늘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이런 몸매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몸이 아주 날랬었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꼬마 때는 전쟁을 되게 원했던 적도 있어요. 나는 운동도 잘하고 빠르고 하니까 총알도 샥샥 패해가지고 가면 내가 뭐 전쟁 영웅이 되고, 이런 걸 제가 꼬마 때 꿈꿨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정신없이 중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영화 한 편을 보게 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봤거든요. 이 영화가 왜 제 인생에서 제일 무서웠냐, 전쟁이 뭐냐라고 물으실 때 이거다라고 답할 수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스티브버그 감독의 명작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너무나 리얼하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전쟁을 묘사합니다. 1944년 6월 6일에 진행되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과정이 이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데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하는 연합군의 배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야, 전쟁 가면 어디에 가고 우리는 어디에 집결해야 되고 절대 총을 놓치면 안 되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을 때 저기 독일군의 기관총 소리가 들려옵니다. 빵! 제 팔이 떨어져 나가고요. 자, 돌격 앞으로! 하고 만약 물로 이제 들어가서 가게 되면서 저 이 해안선을 향해서 적군의 진지로 뛰어갈 때 다리에 총을 맞고 다리가 뛰어져 나가고요. 내장이 튀어나오고요.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목과 몸이 너무나 리얼하게 분리되는 그러한 모습. 정말로 아비규환의 그런 현장. 영화 제가 극장에서 봤거든요. 그것도 군대 가기 전에. 손이 덜덜덜덜덜 떨리더라고. 이런 거구나. 전쟁이란 이런 거구나. 누가 우리가 어렸을 때 영화 보면 주인공 총 한 30발씩 맞으면서도 막 하잖아요. 으아! 그렇지만 이러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은요, 여러분, 전쟁 영웅이란 없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전쟁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수많은 총알을 피한다고. 여러분, 총알을 어떻게 피합니까? 말도 안 돼요. 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내 내장이 뛰어져 나오는 것을 목도해야 되는 것이 전쟁이에요. 저는 이 영화를 본 제 20대 초반 이후 전 평화주의자가 됐어요. 지금까지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전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배운 사람은 전쟁 어디 가서 누군가 야, 전쟁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딴 얘기를 하면 혼내주세요. 전쟁이란 우리 삶에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이 물질적인 경제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윤리의식,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게 바로 전쟁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 아팠던 전쟁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가 보도록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요, 야, 다시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켈러그 브리앙 조약이라고 하는데 2016년도에 한번 나왔었고요. 대공황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대공황은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공황은 2019년도 6월 모평 여기만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선지에서도 나옵니다. 여기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그리고 한때는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인물 문제가 한때 많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덜하고 있지만 2018년도 6월 모평에서 로마 진군과 관련된 것이 연표 문제와 무솔리니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대부분 다 2차 세계대전에 특히 연표 내지는 국가, 해당 국가 문제로 나왔습니다. 요거 41년에서 43년까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따가 문제에서도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여기에 출제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전체적인 이 연표의 흐름과 대공황 내용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각각의 상황, 이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의 과정, 이런 것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914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이 연도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나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입니다. 파리 강화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맺었던 조약을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고, 이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나타났던 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더 고민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전쟁을 더 안 할 수 있지? 야, 우리도 하나의 모임을 하나 만들자. 국제연맹!
근데 이 단체는 좀 맹했다라고 했습니다. 강대국들이 불참했으며 군사력이 자체가 미흡했어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제재 수단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또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됐어요. 야, 솔직히 우리 이제 더 이상 제발 좀 군비 좀 제한하자. 우리가 서로 쟤보다 더 썰라고 내가 더 많이 하고 쟤는 또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하고 이러한 군비 경쟁이야말로 또 다른 전쟁을 가져오지 않겠니? 라고 하게 되면서 군비를 제한하고자 하는 여러 움직임이 있었어요. 세계사 교과서에는 잘 안 나오는 건데 워싱턴 회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8회 강화 회의는 유럽에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워싱턴으로 불러요. 그래갖고 1921년에서 22년 이거 동아시아사 하는 친구들은 이게 아주 메인 문제로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군비를 더 제한하고자 하는 여러 움직임도 있었고요. 독일의 전쟁 배상금을 경감시켜주는 것도 있었어요. 선생님 왜 깎아줘요? 여러분 코너에 너무 몰리면요 쥐도 고양이를 문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전승국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친구들이 화가 나가지고 독일한테 야 너 1320억 마르크 갚어. 이게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수천조거든요. 어떻게 갚어? 가뜩이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땅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야,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좀 너무했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스라는 사람이 안을 내요. 이게 이른바 도스 안이에요. 1924년에. 조금 깎아주자. 야, 갚을 수 있는 걸 내게 해야지. 저거 야 말도 안 돼. 사실 이거 우리가 생각해도 좀 너무 심했어. 분노에 찬 전쟁 배상금이었다라고. 갚을 수 있을 정도를 해야지. 라고 안을 내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더 지났어요. 1929년도에 영이라는 사람이 안을 한 번 더 내요. 야, 도스, 네가 깎아준 것도 너무 적어서 좀 더 깎아줘야 돼. 저러다가 독일 애들 진짜 완전 이거 핀트 돌아버리면 전쟁 또 한 번 일으킬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영안도 나왔습니다. 이게 이른바 도스안 영안이에요. 그 외에도 평화적으로 앞으로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1925년도에 로카르노 조약, 그리고 1928년도에 켈로그 브리앙 조약, 2016년도 수능 문제 나왔었죠. 자, 켈로그라는 사람은 당시에 미국인이었었고요. 브리앙이라는 사람은 각각의 장관들이었었는데요. 미국의 국무장관과 프랑스의 외무부 장관이 만나가지고 앞으로 이 세계의 국제적인 문제는 평화적인 수단으로서만 해결하도록 할까라고 해서 합의를 가져요. 자,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한 방에 다 깨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경제대공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돈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건 당연합니다. 예,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가야 될 게 많아요. 저는 뭐 교사로서의 선생으로서의 자부심도 있고요. 또 최소한의 또 제가 갖고 있는 자존감도 있고 그런 것들이 뭐 또 거기 안에서는 최소한의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저를 만드는 것들이겠죠. 뭐 돈으로서는 다 만들 수 없는 그 무형적인 제 유성한 인생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력이 무너지잖아요. 모든 게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제력은 받쳐주고 나서 나머지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너집니다. 1929년 10월 24일 미국의 주가가 폭락합니다. 주식시장에.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요. 자, 경제대공황이 왜 일어났냐? 뭐 원인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전쟁 터지는 건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경제력만 놓고 보면. 다른 거 빼놓고 경제력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가장 빨리 경제성장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주변에 있던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이었어요. 일본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경제를 성장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60, 70년도의 경제성장에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것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어땠을까요? 거의 유럽 전체가 당시에 성장하고 있었던 미국과 유럽이 뭐 전통적인 강호였었던 유럽이 대등하고 있는데 유럽 내에서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땡큐였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엄청나게 수요가 있으니까 미국이 이때 1차 세계대전에 전쟁 이 수요, 물자 수요를 채우고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발전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그 앞서 있었던 여러 경제적인 요소를 좀 밸런스를 맞춰줬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경제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번 올라선 이 생산력은요, 이거 줄이기가 워낙 어렵거든요. 미국은 계속 만들던 대로 만들고 전쟁처럼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계속 1차 세계대전 이후도 계속 만들고, 이젠 유럽도 처음에는 전쟁에서 정신없다가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한 3, 4년, 4, 5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자체적인 경제 생산력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쓸 수요는 부족한 거야. 공급은 많이 되는데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이 쌓여있는 그 재고물자를 소비하지 못하게 되자 어느 순간 경제가 빵 터지게 되자 이것이 무너지고의 연쇄 효과로 이어졌던 것이 경제대공황입니다. 이렇게 됐대요. 당시의 경제 실업률은요, 약 40%, 50%에 입박합니다. 지금 실업률의 10배예요, 10배. 이건 거의 뭐 사람들이 없는 그 상황이죠. 이 당시에 그 아픈 가장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려옵니다. 저는 3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언어도 3가지 언어 정도로 할 수 있고요. 지난 3년 동안은 전장에 있었고 나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직 원하는 건 잡입니다. 일자리 하나만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만큼 자신의 이력서와 상황을 판에 써놓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저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자녀도 있고 하니까 제발 나에게 일자리 하나만 달라 라고 하지만 아마 일자리 얻기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시작되었었던 경제적 여파는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나왔던 것이 뉴딜 정책이에요. 수요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무너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공장에서, 은행에서 빚을 많이 빚은 다음에 물건을 많이 만들었어요. 재고가 수백 개가 있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장은? 부도 처리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공장에 있던 사람들, 일했던 노동자들은 어떻게 돼요? 실업자가 되죠. 그러면 그 실업자들이 양산되면서 그들이 소비를 못해요. 뭐 휴지 공장에서 무너졌으면 나머지 그 공장의 여파는요, 그 실업자들의 여파는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미국은 이 머리를 돌립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만들면 되지 해서 국가가 인위적인 수요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게 테네시 강유역에 대토목 공사를 일으킵니다. 국가가 재정 부담을 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을 고용해요. 그러면 그 노동자들은 또다시 일자리를 만들면서 수입을 얻게 되죠. 그러면 또 그 수입으로 소비하게 될 것이고 그 소비는 또 다른 또 공장이나 이런 걸 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인위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만 알거든요. 인위적인 대토목 공사를 일으켰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법. 이걸 우리가 이른바 와그너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1930년대에 만들어지게 돼요. 30년. 농업조정법. 미국은 대표적인 농업국가이기도 하거든요. 엄청나게 유효한 땅이 많습니다. 막 옥수수 농장이 우리나라보다도 크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런데 옥수수를 너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옥수수가 또 가격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수요나 공급을 좀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맞춰줘요. 농업적인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전국산업부흥법 등등을 만들게 되면서 전체적인 경제적으로 국가가 간섭하는 그러한 형태. 이걸 조금 경제적으로 유식한 말로 수정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뉴딜 정책도 있었고요. 영국과 프랑스도 마찬가지였겠죠.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는데 이들의 여파가 이 미국에서 시작됐던 이 경제적인 여파가 국내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걸 딱 막아버려요. 이른바 블럭화 시킨다고 그래요. 국내 블럭을 하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식민지 안에 블럭을 딱 만들어버려서 외부의 여파가 국내로 넘어오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바로 블럭화라고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블럭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각국의 블럭 경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달러 블럭. 달러로 하나의 블럭을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외부의 여파가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기 보면 파운드 블럭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파운드예요. 여기가 영국에서 시작됐던 게 선생님 종단 정책이랑 똑같은데요? 당연하지. 그리고 인도 다 어디 거였어요? 당연히 다 영국의 식민지 아니었었습니까? 여기 호주나 뉴질랜드도 다 마찬가지죠. 여기 일본도 M블럭을 만들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플랑블럭도 있었습니다. 플랑블럭 여기 마다가스카르와 여기 뭐 그 튀니지나 알제리, 모로코 등등이 다 뭐로? 이게 역시 그 제국주의 파트랑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겠죠. 이러한 각국의 블록 경제. 요거 구체적인 위치나 이런 건 우리 여러분 제국주의 파트에서는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각국의 블록 경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국가가 주도해서 우리 전체가 더 중요한 거야. 원래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국가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젠 그게 아니야. 야, 우리 국가를 위해서 너 하나 희생해. 우리 전체가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게 전체주의예요.
이른바 이걸 국가지상주의라고 하죠. 일당 독재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에서 시작돼요. 이탈리아는요 1차 세계대전에서 전승국이었지만 식민지를 거의 다 획득하지 못해요. 한 게 거의 없었거든. 자, 그러한 와중에 요 경제대공황의 여파로 인해서 등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히틀러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독재자 무솔리니는 요게 포인트입니다. 대공황 이전의 권력을 가져가요. 왜 그랬냐? 거의 이미 당시 이탈리아 상황은 경제대공황 상황이었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수국도 식민지도 획득하지 못했고요. 거의 이권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국가지상주의를 내세우는 무솔리니가 정치에 등장했습니다. 1919년 파시스트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파시스트에 의한 독재적인 이념체제, 이걸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완전 독재자야. 완전 자기 주장이 워낙 강하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해야 돼. 와, 저 완전 파쇼야, 파쇼. 막 이런, 우리 그런 단어 여러분 잘 안 쓰시나요? 어른들은 만나면 그런 단어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정치적 용어이기 때문에. 파쇼라는 단어가 나온 게 파시즘이에요. 그 나오게 된 어원이 파시스트 당을 중심으로 한 일당 독재를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이 무솔리니는 자신이 이러한 정당을 만들고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1922년 요 연도 꼭 기억해 두세요. 로마로 진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랐던 자신의 친위 세력 검은 셔츠단을 중심으로 한 친위 세력들이 로마 진군을 주도하게 되고요. 1926년에는 일당 독재의 독재 체제를 만들어가게 돼요. 이 무솔리니는 국내에서의 강력한 권한이 있었고요. 사실은 무솔리니를 롤모델로 삼고 권력을 가져갔던 게 히틀러예요. 근데 사실은 이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 실패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무솔리니가 해외 전쟁 경험은, 전쟁의 전투 능력은 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무솔리니가 롤모델이었었는데 히틀러 입장에선 사실은 무솔리니는 외부를 나갈 때는 사실 군사 전술적으로는 매우 떨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무솔리니의 모습이 있었고요. 자, 당시에 1922년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 모습입니다. 1922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로마 진군은 잘 나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무솔리니가 했던 발언 한번 보겠습니다. 파시즘, 파시스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국가 안에 있으며 국가 밖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파시즘은 일국 일당이며 전체주의자의 국가는 사람들의 온전한 삶에 힘을 준다. 우리들은 정치를 통제하고 정신을 통제하고 경제를 통제한다. 국가가 전부 다 통제해야 된다. 왜? 국가가 최우선순위니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따라하는 형태로 등장했던 게 독일이에요. 당시에 독일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있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요, 정치 이념, 수단, 목적 면에서 너무나 완벽했어. 그러나 막대한 전쟁 배상금. 자, 전쟁 배상금을 내려면 어떻게 되죠?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돼요. 제가 뭐 수업 중에도 몇 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요, 뉴스를 보면 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적자다, 뭐 이해가 안 됐어. 왜?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건데 적자야? 그럼 돈 많이 찍어내면 되지. 돈을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돼요. 어마어마한. 이 당시에는 막대한 이 전쟁 배상금을 내리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찍어냈을 거예요. 찍어내다 보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옵니다. 이때 그 유명했던 얘기가 그런 게 있었죠. 이 책 얼마입니까? 유성환의 완벽한 세계사 서점에서 막 살까 말까 하다가 이거 얼마예요? 그럼 뭐 만 원요? 이러면 예. 근데 좀 더 고민할까? 완쌤이 잘 가르치실까? 막 하다가 한 30분 정도 있다가 만 원을 딱 내면서 이 책 결제하겠습니다 했더니 서점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좀 뭐 하세요? 12,000원이에요. 아니 아까 만 원이라며. 이 사람이 독일 사람 맞나? 구세 올랐죠. 아까 물어봤던 금액이랑 어떻게 지금 물어봤던 금액이랑 금액이 같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시간 단위로 그 금액이 올라가는 그러한 물가 상승이 일어났었대요. 자, 거기에다가 1922년에는요 프랑스가 독일이 차지하고 있었던 유명한 산업지역 루르 지방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당시에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매우 경제적으로 혼란했고요, 정부는 무능해 보였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대공황까지 여파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은요, 한 명의 악마가 등장하기 가장 좋은 배경이 되죠. 그래서 등장했던 인물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생각합니다. 우리 독일인들이 왜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시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군비 확장 정책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게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얘기했던 나의 투쟁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치즘 민족주의 국가는 인종의 모든 생활의 중심을 둬야 한다. 국가는 인종의 순수한 유지를 위해 배려해야 한다. 자기가 병약하고 결함이 있는데도 아이를 낳는 것은 다만 치욕일 뿐이며 오히려 아이를 낳는 일을 단념하는 것이 최고의 영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 국가 사회주의자들은 단호하게 우리들의 외교 정책 목표, 즉 독일 민족에 상응하는 영토를 이 지상에서 확보해야 하는 것을 고수해야 된다. 야, 우리가 뺏겼던 땅 다 찾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지 알아? 저 유대인 애들 때문이야. 쟤들이 우리의 피를 더럽혔기 때문이야. 저들을 배척하는 형태.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배척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자신들의 권한을 가져가기 위해서 특정 사람들한테,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의 사람들한테 인위적으로 비판을 가하면서 자신들의 이 힘을 모으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있어요. 100년 전쯤엔 히틀러가 그랬고요. 최근에도 소수 정치적으로 그런 걸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길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자, 히틀러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히틀러는 당시 힘들었던 경제 대공황으로 힘들었고 그 전부터 전쟁 배상금으로 힘들었던 독일 사람들한테 또 엄청난 명연설가입니다. 그러면서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란 책을 했었고, 그리고 자신을 따랐었던 정치경찰 게슈타포를 바탕으로 권한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1932년에는요 나치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면서 바이마르 헌법을 정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1933년 요 연도는 중요합니다.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요. 히틀러는 여기 하나 써놓으세요. 히틀러는 총리가 됩니다. 보통 최근의 문제 중에서 나치당의 집권과 관련돼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나치당의 집권은 언제부터 언제냐면 1933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1933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최근에 나치당에 집권된 연표 문제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933년부터 45년. 히틀러가 총리가 됐을 때부터 우리가 보통 나치당의 집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34년이 되면서 총통이 돼요. 이때는 히틀러가 총리가 됐지만 대통령도 있었거든요. 힌덴부르크라고 해서 1차 세계대전의 영웅이라는, 그러고 나서 당시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힌덴부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요. 그렇게 되니까 히틀러가 총리에다가 대통령 자리를 결합한 자리예요. 그게 총통이죠. 총통이 취임합니다. 그리고 35년이 되면서 재무장을 선언해요. 뭐? 우리가 군대 가지 말라고? 누가 그래? 저거 저놈들이 하는 소리야. 야, 우리 그러지 마. 다시 우리 재무장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재무장을 선언해요. 당시에 또 독일 사람들은 열광하죠. 그러한 상태에서 히틀러의 이러한 군비 확장과 또 이탈리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때 이탈리아도 2000년 전엔 잘 나갔었잖아요. 로마 제국. 그러다가 눌려 있었던 이탈리아와 독일은요, 본인들의 그러한 잘못된 방향, 뭔가 이 우월주의, 국가 지상주의, 일당 독재를 바탕으로 성장하면서요 확장시켜 나갑니다. 히틀러가 있었고요,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가 있었어요. 자, 특히 무솔리니는 1935년에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39년엔 알바니아를 침공하기도 하고요. 요 에티오피아 침공은 종종 물어봅니다, 연표로.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당시 에스파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인에선 좌파와 우파 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좌파는 인민전선이었었고, 인민전선에 반대에 있었던 사람이 군인 출신의 플랑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플랑코가 사실은 정치적인 투표에선 졌거든요. 그런데 그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1936년부터 39년까지가 그 유명한 스페인 내전, 에스파냐 내전이에요. 에스파냐 내전에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플랑코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 에스파냐 내전에 참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 내전을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역사학자들은요, 2차 세계대전의 최종 리허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본인들이 이 성장시켰었던 군사력을 실험해 본 거거든. 그게 바로 스페인 내전, 에스파냐 내전이 되겠습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여기서 벌였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에스파냐 내전에서 피카소가 당시에 스페인 내전의 참상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 게르니카라는 그림입니다. 엄청나게 혼란스러워 보이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게르니카 지역을요, 당시에 독일 공군들이 폭격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비판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스파냐 내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지구 반대편,
또 다른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1923년도 관동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관동 대지진은 정말로 지진 진도 8이 넘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8 오면 난리 납니다. 국가가. 이때는 어땠을까요? 정말로 난리가 나죠. 그래서 몇 년 전 영화 여러분 방열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 관동 대지진에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면 그 정부한테 불만을 제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의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뭘 하느냐? 조선 애들이, 조선징이 저기 우물에 독 탔어 라고 하면서 일본 내에 있는 조선 사람들한테 불만을 표출시키도록 유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조선인들이 맞아 죽은 사람만 공식적으로 5,000명이 넘습니다. 맞아 죽었다고요. 조선인이다! 조선인이다! 이렇게. 저들이 우리 가뜩이나 힘든데 우물에 독 탔어! 라고 하면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언론과 당시의 정부 입장에서 부추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엄청나게 사회적 혼란을 그렇게 막아내기도 했었고요. 일본은. 그 영화 방열에 보시면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931년도에는 만주사변, 만주 지역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33년에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국제연맹에서 탈퇴해요. 누가? 일본이. 독일과 일본이 33년에 국제연맹에서 탈퇴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37년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중일전쟁은 대표적인 학살이 난징 대학살이죠. 난징에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기사는 너무 잔인해서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냐. 중국인들을 쭉 세워놓고요. 100명을 참수하는 신기록을 깼다고 신문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참수가 여러분 뭐죠? 목과 몸을 칼로 커팅하는 거죠. 이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자신들이 사무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기록을 세웠다고 그래서 100명 참수, 100명을 쭉 세워놓고 자르는 거예요. 그것을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신문기사도 나왔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정말로 잔인했던 그러한 모습. 자, 이러한 사회적 혼란에다가 대공황이 겹치면서 이렇게 확장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일본의 보수 세력과 군부 세력이 더 활개치는 그러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1937년에 삼국방공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37년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우리는 이제 함께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삼국방공협정이 체결되었었고요. 이 삼국방공협정이 체결되면서 본인들이 뼈 중에 제일 중요한 뼈가 뭡니까? 척추죠. 백본. 우리가 세계의 척추 같은 국가야. 그래서 추축국이라고 그래요. 추축국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국가야. 추축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었고요. 이렇게 삼국방공협정. 보세요. 이탈리아가 가장 먼저 국가지상주의를 내세우면서 경제 대공황 이전에 무솔리니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힘들었었던 전쟁 배상금과 함께 경제 대공황이 터지고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일본은요, 관동 대지진으로 혼란했던 상황을 만주사변과 국제연맹 탈퇴,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면서 확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들이 삼국방공협정을 체결했고요. 그 이후의 내용이 이제부터 중요하죠. 자, 그 이후에는 먼저 독일이 등장합니다. 1938년입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우리 언어도 같이 쓰고 독일어로. 니네 사실 우리 거 아이가? 무엇보다 여러분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히틀러는 독일 출신이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그가 독일을 병합해요. 여기까지는 왜 언어적으로도 같고 인종적으로도 비슷하니까 뭐 오스트리아 병합 이게 38년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코에 수데텐 지역을 요구합니다. 수데텐 지역이 어디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전체가 독일이거든요.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라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독일 지역에 여기 지역 있죠. 이 체코슬로바키아와 독일이 이 접견하고 있었던 이 지역을 일반적으로 수데텐 지역이라고 하는데, 수데텐 지역은요 독일인들이 많이 살았대요. 독일 언어를 주로 많이 썼었대요. 그러자 독일이 어떻게 해요? 이건 우리 거 아이가? 라고 나온 거예요. 야, 언어도 그렇고 말이야. 우리 애들도 많이 사는데
여기 그냥 독일 거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코슬로바키아 입장에서 쟤는 뭐래?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돼요? 독일이 이렇게 약간 폭주하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야, 영국, 야, 프랑스, 독일 애들 다시 한번 전쟁하려는 것 같아. 미쳤나 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자 영국과 프랑스가 만나서, 독일과 만나서 합의를 합니다. 히틀러 일로 와봐. 너 이 자식 어때? 막 히틀러도 야, 그러고 막 우리도 그동안 힘들었고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또 자기 땅도 아니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논리를 막 만들어냅니다. 솔직히 그동안 독일도 힘들었잖아. 국민들한테 좀 할 수 있는 걸 좀 풀어주는 게 어떨까? 라고 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역사상 가장 멍청한 협정에 사인을 합니다. 유화 정책을 펼쳐요. 야, 그러면 독일 약속해. 요 땅까지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오케이! 히틀러는 바로 얘기를 하죠. 그게 이른바 뮌헨 회담 내지는 뮌헨 협정이라고 합니다. 야, 체코 좀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땅 독일한테 살짝 넘겨줘. 한 절반 정도 좀 넘겨줘. 그럼 독일이 임마 잘한대. 그리고 언어도 비슷하고 또 독일계도 많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캐치를 했어야죠. 욕망은 끝이 없어. 그리고 당시에 독일이 성장하고 있었던 그 군부의 확장엔 이걸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야 되는데 이들은 너무나 그냥 우화적으로 아니, 당장 싸움을 안 하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독일 애들도 최소한의 뭐 국내 사람들한테 약간 좀 면은 세워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독일의 요구는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1939년에 폴란드의 회랑지대를 요구합니다. 이걸 단치 지방이라고도 하는데요. 단치라는 게 어디냐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독일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여기가 수데텐 지방을 차지했죠. 이렇게 되는데 이 당시에 독일이 여기가 폴란드입니다. 여기도 독일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땅은 폴란드 땅이었어요. 보세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기 땅인데 월경지입니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배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가야 돼. 자기 땅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요구해요. 여기가 길게 뻗은 지역이다 그래서 이걸 회랑지대라고도 하고 지명으로는 단치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거기를 요구를 해요. 자, 그러자 폴란드 독일이 요구한 거예요. 폴란드의 회랑 이것도 줘. 우리 땅 저기 떨어져 있는데 좀 줘야지 라고 하게 되자 영국과 프랑스가 야, 장난해? 그만하기로 했었잖아 라고 하면서 되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게 돼요. 그러자 독일 입장에선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고생했던 게 뭐라고 그랬죠? 여기 독일이 있으면 여기가 서부전선, 동부전선이었죠. 그런데 독일 입장에서 양쪽에서 싸우는 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여기 누가 있고 여기 영국이 있고 여기 프랑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독일이 잠깐만 하면서 여기 소련이 있죠. 소련아 여기 가운데 폴란드 있는데 폴란드 내가 반 가져가고 네가 반 가져가는 거 어때? 우리는 서로 침략하지 않는 걸로 하게 돼요. 이게 그 스탈린이랑 히틀러가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8월 달에 1939년 8월 달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요. 그러자 당시 히틀러 그 누구야? 그 스탈린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데? 야, 폴란드 괜찮을까? 아, 걔네 군사력 거의 없대. 그냥 우리가 밀고 들어가면 돼. 한 반반 차지할까? 하자 히틀러와 스탈린이 서로 코를 외칩니다. 우리 입장에서 뭐 나쁘지 않지. 그럼 나는 너랑만 안 싸우기로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너 조만간 보니까 전쟁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안 때리고 네가 영국하고 프랑스만 가져가는 거지? 그럼 하면서 완전히 이때 절친이 됩니다. 순간. 오케이! 라고 하게 됐던 게 독소 불가침 조약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자, 요 지도 제가 어렵게 찾은 지도인데요. 교과서에도 없는 지도예요. 근데 요 과정을 최근 몇 년 동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939년 8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지도입니다. 이 당시 독일 땅은요. 요 정도 됐었어요. 여기가 수데텐 지역이었었는데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여기 땅을 차지했었고요. 이렇게 독일 땅이었었는데 여기 단치 지방, 즉 회랑 지방을 요구하다가 영국과 프랑스가 반대하게 되면서 여기 소련과 폴란드를 이렇게 반 나누는 뭘 결정했던 것입니까?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09월 1일부터 즉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나서 정확히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독일 땅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요.
폴란드 절반을 차지했던 것이에요. 되십니까? 그리고 폴란드의 절반은 또 소련이 차지하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이게 여기 위에 살짝 보여주시면요, 10월 6일까지 갑니다. 즉 약 한 달여 만에 폴란드가 완전히 독일과 소련으로 양분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좀 쉬어요. 1940년 6월 달이 되면서 요 같은 색깔이 어디까지 바뀌게 되죠? 여기가 프랑스 아닙니까? 프랑스 북부 지역과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까지 전부 다 독일 땅이 돼요. 이 과정은 제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41년 11월 말에는 여기까지 소련까지 침공하게 되는데, 이건 잠시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1939년입니다. 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이게 9월 달이에요. 그리고 프랑스는 비시 괴뢰 정부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비시 괴뢰 정부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독일이 여기 프랑스를 반으로 나누거든요. 위에 지역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다스리고요. 요 밑에 지역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기가 그러니까 꼭두각시 정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지역을 비시 정부라고 그래서 독일 말을 잘 긁는 프랑스 정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우리가 비시 괴뢰 정부, 괴뢰라는 게 또 꼭두각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한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비시 괴뢰 정부를 만듭니다. 그러자 야, 저거 뭐야? 나라 팔아먹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이 프랑스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드골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상해에 가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영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야, 우리 프랑스인들의 저항 정신을 보여주자 라고 하면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펼쳤던 인물이 드골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1941년도에 대서양 헌장이 체결됩니다. 대서양 헌장이란 건 뭐냐면 당시 미국 대통령과 영국의 총리가 만나서 야, 어떻게든 전쟁이 끝날 텐데 이 전쟁 끝나면 진짜 다시는 전쟁하지 않도록 우리가 전후 평화 원칙을 수립할까? 이 대서양 헌장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만들어진 것이 유엔입니다. 국제연합. 그리고 41년도에 진주만 공습이 있는데 요거보단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1941년이 되면서 소련을 침공해요. 선생님 왜요? 왜 소련을 침공하냐? 이 과정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까지 1939년 10월까지 폴란드를 이렇게 차지했었죠? 여기가 독일입니다. 여기까지 차지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반년 정도 쉬어요. 독일이. 상황이 어떻지 하고 반년 정도 쉬어요. 그러다가 자, 여기 이제 프랑스랑 영국을 들어가야 되겠지. 자, 들어가자 이러면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무슨 노선이 있었냐면 당시에 그 프랑스의 그 국방부 장관 중에 마지노라는 사람이 라인을 만듭니다. 이게 이른바 마지노 선이라는 선이 있었어요. 마지노 선이랑 어마어마한 그 막을 수 있는 뭐 시멘트나 이런 걸로 해서 그 전쟁 방어 선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들어가기 그러니까 요 위쪽으로 우회할 것을 그 안이 나오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여기 나라들을 먼저 침공합니다. 1940년 4월 달에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해요. 그리고 여기 마지노선을 뚫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5월에 침공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들의 루트를 통해서 프랑스로 침공해요. 그리고 나서 침공한 지 한 달 만에 프랑스 위에 북쪽을, 파리가 포함된 북쪽을 완전히 차지하고요. 남쪽은 뭘로 둔다? 비시 정부라는 비시 정부로 둔다고요.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자, 1939년 9월 1일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약 한 달여 만에 폴란드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반년 정도 쉬었다가 1940년 4월 달에 덴마크, 노르웨이 침공하고, 그리고 5월 달에 네덜란드와 벨기에 침공하고 6월 달에 프랑스로 넘어가서 프랑스의 전체를 거의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1940년 6월 말에는 이 위쪽까지는 독일이 직접 차지하고 이 남쪽은 무슨 정부를 둔다? 비시 정부를 둔다. 됐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영국을 금방 뚫릴 줄 알았거든요. 영국을 공군으로 폭격하는데 공군은 영국이 앞섰어요. 그래서 이걸 뚫질 못하는 거야. 그러자 약간 전쟁이 이제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끝나나? 독일이 끝나나? 라고 하고 이렇게 약간 진정 국면에 들어가나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때릴 수 있는데 어디 남았지?
소련 이제 너도 좀 맞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 선생님 근데 여기 독소 불가침 조약 체결했다며요. 그건 전쟁 전이지. 이제는 소련 땅이 탐납니다. 그러면서 1941년도에는 소련을 침공합니다. 이른바 당시의 작전 이름은 뭐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 작전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1941년 어디 가요? 독일이 소련을 침공합니다. 당시 소련 입장에서 엄청나게 어이없었겠죠. 야, 같은 편이라며! 라고 했더니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41년도에 소련을 침공하고요. 그리고 나서 벌어졌던 전투가 그 유명한 1942년, 요 연도까지도 기억해 두세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스탈린그라드에서 어마어마한 전투.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단일 전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어요.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습니다. 소련 군인만 100만 명이 넘게 죽고요. 군인과 민간인이 좀 어느 정도 포함되는 숫자겠죠. 독일인만 한 70만 명 넘게 죽습니다. 단일 전투에서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들이 죽어나가요. 근데 선생님 근데 독일이 졌네요? 소련이 더 많이 죽었다며요? 그런데 소련이 엄청나게 물자로 계속 밀어넣어요. 계속 밀어넣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도시 자체가 스탈린그라드잖아요. 당시에 최고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라는 이름을 딴 도시예요. 거기에다가 이 스탈린그라드가 어디를 맡고 있는 거냐면 카스피해로 가는 길목이었거든요. 카스피해가 예나 지금이나 유전이 많이 발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때 기름을 얻기 위해서 카스피해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아낸 거예요. 소련 입장에서도 당시에 최고 독재자였었던 최고 통치자였었던 스탈린의 이름을 딴 도시니까 막아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살을 걸고 양 진영이 완전 맞붙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독일이 여기서 지게 되면서 승기가 꺾여요. 그런 상태에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1944년까지만 해도 프랑스 파리, 프랑스 북부 지역일 때는 독일이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상륙작전이었죠. 제가 그 강의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라이언 일병구하기의 초기의 모습이 되겠고요. 그 결과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6월이었거든요. 6월 6일. 8월 달에 파리가 해방됩니다. 거의 2달 만에 파리가 해방되고요. 1945년 최종적으로는 독일이 항복하게 됩니다. 뉘른베르크에서 당시에 전범들의 군사재판이 벌어졌었고요. 그 전에 히틀러는 사실은 자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과정이 나오면 어렵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38년도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요.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유화 정책을 펼치는 뮌헨 회담을 펼쳤었고요. 그리고 39년도 독일이 계속적으로 폴란드 회랑을 요구하게 되자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를 지원할 걸 결정하게 되자 1939년 8월에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9월 달에 폴란드를 독일이 침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폴란드 침공한 이후 1940년에 덴마크, 노르웨이 침공하고요. 그리고 5월 달에 네덜란드, 벨기에 침공하고 6월 달에 파리를 점령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영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되자 41년도 소련을 침공했고요. 42년도에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벌어졌지만 이게 42년 말에서 43년 초까지 가거든요.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여기서 독일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44년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파리 해방이 이루어졌었고 45년도 5월 달에 독일이 항복했었고 그 이후 전범들의 재판인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잔인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유대인 학살이죠.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약 5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학살했었고요. 이미 그 전에 이탈리아는 1943년에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독일, 일본 중에 가장 이탈리아가 영향력이 적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그 영화 중에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는 당시 저격수들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게 라이언 일병구역과 관련된다는 것 정도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우슈비츠 가스실입니다. 우리 유대인 여성들이 끌려간 방은 샤워장 같이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서로 주먹질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꼭대기에 아주 조그만 창문에서 연기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격렬한 기침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고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으며 목이 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6주일이 병원에서 옮겨져 6주일이 있었습니다. 가스 때문에 두통과 심장 장애를 자주 겪었고 맑은 공기를 쐴 때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 지도상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던 게 1939년 9월이고요. 9월이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한번 보여드리면 덴마크, 노르웨이 침공했던 게 40년 4월,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침공했던 게 40년 5월, 그리고 여기 프랑스까지 침공했던 게 40년 6월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영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41년도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고요. 42년도에서 43년까지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 이탈리아가 항복했고요. 43년에.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 북부 해안 지역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44년 6월에 벌어졌고 44년 8월에 파리 해방, 그리고 45년 5월에 독일 항복. 이렇게 이 상황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구 반대편의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1937년도 중일 정쟁을 일으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중국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가는데요. 이렇게 일본이 아시아와 중국 일대로 확대시켜 나가자 당시에 하나의 동맹이 이루어집니다. 4국가가 중심이 되는 동맹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ABCD 동맹이라고 그래요. A, 아메리카, B, 브리튼, 영국입니다. C, 차이나, D는 더치. 왜 더치가, 네덜란드가 들어갔냐면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배 삼았던 것이 어디죠? 네덜란드이기 때문에 이 4나라가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네덜란드가 동맹을 맺었었던 것이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경제적 봉쇄를 합니다. 이게 일본에 향한 경제적 봉쇄가 되겠고요. 그렇게 되자 이 ABCD 동맹의 가장 중심적인 나라가 어디지? 아, 미국이네? 그럼 미국과 싸우자. 그러니까 참 일본 다른 건 몰라도 거의 이 정신력 하나는 대단합니다. 그냥 완전 깡다구는 대단해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요. 미국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이 1941년도 진주만 공습이에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일어난 전쟁이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이 태평양 전쟁의 가장 큰 승기는요, 바로 미드웨이 해전이었습니다. 1942년. 이 연도는 자주 물어보죠. 진주만 공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와중에 일본은 거의 포로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원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포로 교육을 시키고 군인들을 내보냅니다. 혹시 잡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일본은 너 잡힐 것 같으면 그냥 자결하라라고는 옥새 투쟁을 하라고 그러죠. 그러한 와중에 섬을 하나하나 먹고 있던 와중에 이때 당시에 미국 군부에서 그 계산을 해봤대요. 우리가 일본의 지상군을 파견하면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까 하는데 일본은 항복 자체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지상군이 피해를 올 것으로 이 시뮬레이션이 나왔답니다. 그렇게 되자 원자폭탄이 최근에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그 과정이 잘 나오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8월 6일과 9일에 원자폭탄 2방을 맞게 되면서 일본이 1945년 8월 달에 항복하게 되었었고요. 도쿄에서 군사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과정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연도를 전부 다 암기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것들이 먼저 있었는지 정도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난징 대학살이 먼저 있었고요. 1937년도에. 그리고 진주만 공습이 있었습니다. 진주만 기습이. 그리고 미드웨이 해전 42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45년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었다. 그 정도 순서만 구분해 두셔도 충분하겠습니다. 히로시마의 원폭 투하 장면입니다. 정말로 인류에게 너무나 큰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었지만 당시에 있었던 또 역시 민간인들도 수만 명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참 아픈 장면 중에 한 장면이죠. 자, 그 와중에 다시 여러분 강의 필기노트 위쪽을 한번 보시면 1943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거 우리 한국사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을 최초로 언급했던 회담이 1943년도에 카이로 회담이었었고요. 43년 6월 달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리고 45년도 크림반도에 있는 얄타라는 도시에서 벌어졌던 얄타 회담. 그래서 이 전후 독일 문제라든가 이 독일의 대일전. 소련, 미국이 혼자 지금 일본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소련, 너네도 빨리 일본전에 참전해줘 라는 것을 미국이 많이 요구하게 되고요. 그 사이 45년 5월 달에 독일이 항복합니다. 그리고 포츠담 회담으로 이어졌었고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7월 달에 요구했죠. 그래서 요 순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카, 얄, 포, 얄포, 얄포, 카, 얄포, 카이로, 얄타, 포츠담 요 사이에 독일 항복.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51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의 주권이 회복됩니다. 왜 51년도에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는지 아세요? 요 51년도가 6.25 전쟁 중에 일본의 주권이 회복됩니다. 예, 그거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 보시면 어디가 제일 먼저? 얄포, 얄포, 카이로, 얄타, 포츠담 이렇게 43년, 45년, 45년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제연합 UN이 1945년 10월에 만들어집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이른바 안보리라고 하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당시에는 이 러시아가 소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로 바뀌죠. 군대도 있었고요.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제재수단도 많았던 것이 연합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이 전체적인 순서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상황도, 이건 유럽 상황, 아시아 상황까지 같이 맞물려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922년 대수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출친 기억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이탈리아는 항복을 선언했고요.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항복이 언제죠? 1943년이고요. 지난 2년이니까 1941년이네요. 41년부터 43년입니다.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였다. 이거 언제죠? 1938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44년. 미드웨이 해전 42년. 요 안에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독일이 소련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던 거 39년.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던 것도 39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연도 다 어떻게 외워요? 초기엔 좀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한 번만 알아두시면 요 선지들이 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한 번만 알아두면 확실한 게 여기입니다. 요거는 초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좀 어느 정도 제 필기노트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년 9월 모평 가보겠습니다. 가전쟁 시기랍니다. 뉘른베르크,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이 시작됐답니다. 그럼 이 재판은 나치 정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뭐죠? 1939년부터 45년까지 있었던 2차 세계대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BC 정부가 수립되었다. 맞습니까? BC 정부 언제 수립됐다고요? 1940년에. 이거 맞네요. 정답 1번. 국제연맹 탈퇴는 33년입니다.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 자, 시안 사건 언제죠? 36년. 이건 중국 문제가 살짝 나왔네요.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 35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른바 소련이 성립되었던 건 22년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 정답 1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20년 대수능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친 점령 이후에 발생한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봤더니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겨냥하다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나머지 지역을 요구하며 팽창야욕을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점령이 감행됐대요. 이게 대략 언제쯤이냐면 1938년 말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9월 전후에서 나타났던 것인데 요 이후에 있었던 게 40년 6월에 세워졌던 BC 정부.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했던 것은 여기 체코슬로바키아 오기 전의 일입니다. 요건 38년 초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해당되지 않고요. 독일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을 공격했던 것도 역시 40년의 이야기죠. 예, 당연히 맞습니다.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 침공했던 건 35년이고요. 그러니까 40년에 해당되는 기억과 디귿 정답 2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가 정권, 가는 사회주의자를 비롯한 정치적 반대자, 약자, 집시 등의 여러 분류 사람들을 학살했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 대한 잔혹한 학살, 아우슈비츠에서 이런 학살했던 건 나치 정권이죠. 1933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1920년. 카이로 회담 43년. 여기 중에 만들어졌네요. 파리 강화회의 1919년. 뉘른베르크 전범은 45년부터 펼쳐지긴 했지만 한참 그 이후죠. 어쨌든 2차 세계대전 이후고요. 파시스탄 로마 진군은 22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 끝났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우리가 흔히 콜드워, 냉전이라는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실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